하겠습니다. 그 제반 그 데이티 일정 같은 거는 이거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Advance in Financial Machine Learning 챕터 1인데요. 이게 챕터 1은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별 내용 없고 그냥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책의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자기의 생각을 좀 쓴 거라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고 기록 지금 저장 중인 건가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온라인이 더 많으셔서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모임은 오프라인 모임 지향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셔도 되긴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웬만하면 참석해 주시고 그러면 1장 Financial Machine Learning as a Distinct Subject 로 챕터 1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의 저서들 나온 것 중에 파이낸셜에 관련된 내용들이 한 부류는 학문적 조사하고 발표에 치중이 돼 있어서 실용적인 실제 투자와는 동떨어진 감이 많고 그러니까 수학적인 아름다움에 너무 치중해서 수학적인 미에만 함몰된 나머지 실제로에는 워킹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더 많다. 고 다른 부류는 이제 이번엔 이쪽 부류는 또 반대로 너무 투자 세계를 응용에만 치우쳐가지고 수학적인 근거라든가 이제 과학적 근거 없이 그냥 휴리스틱한 결과만 다 나열을 해서 그 중간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책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런 책을 쓰겠다라고 이제 모티베이션을 맞추는데 왜냐하면 이분은 학계에서도 있었고 실제 운용도 했고 해가지고 약간 양쪽을 둘 다 아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문과 산업을 분리해온 이런 오랜 관습을 넘어서서 두 측면을 괴리를 좁히면서 조화롭게 조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써보겠다 싶어서 이 책을 썼다라고 했고 두 번째 이제 이유로 든 게 금융 자체는 뚜렷한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법의 정착으로 그동안은 막 어림짐작하거나 아니면 도박으로 그 일이명 직접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가 자기 감으로 막 투자하는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런 걸 없애고 뭔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지금 막 머신러닝을 쓰겠다고 하는 투자 회사들이 많은데 그 회사들이 이 머신러닝을 실제로 투자에 응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쓰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한테 약간 경각심을 주면서 머신러닝이 쓰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 전 처리 과정이 얼마나 많은 고된 작업이 있는지 어떤 처리들을 해야 머신러닝이 제대로 워킹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금융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퀀터멘탈 투자를 지향하는 회사일수록 이런 경향이 뚜렷한데요. 근데 퀀터멘탈 투자를 지향하는 회사가 뭐냐 하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량적인 투자하고 그 진짜 일인명 투자자들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썼던 그냥 감이나 이런 자기네 그 산업에 있는 인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투자 두 개를 믹스해서 투자한다고 얘기하는 그 회사들의 그 경향을 퀀터멘탈 투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투자를 지향하는 회사일수록 말은 뭔가 계량적인 측면과 인사이트를 결합했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보면 계량적인 거는 그냥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한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대부분 감으로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감으로 하는 걸 뒷받침 어떻게든 뭔가 뒷받침하고 싶어서 퀀트를 쓰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머신러닝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의 산업의 인사이트와 머신러닝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첫 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이 얘기하는 것은 main reason financial ML projects usually fail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요즘에 금융에 ML을 적용해서 하겠다고 많이들 출사표를 던지는데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봐도 성공한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왜 성공을 못하느냐? 예전에는 이제 시지프스 패러다임이라고, 시지프스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뭐 그리스 신화에 뭐 나오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시지프스가 한 명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내승홍업처럼 내가 밥도 짓고 농사도 하고 뭐 집도 짓고 모든 걸 내가 다 하는 거지. 기존 1인명 펀드 매니저들은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죠. 자기가 뭐 매크로도 보고 산업 분석도 하고 데이터 처리도 하고 별의걸 다, 모든 그 프로세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자기 육감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긴 바이어스에 의해서 그냥 투자를 한다. 그리고 그거를 미덕으로 여겼다, 투자회사들이. 그래서 오히려 코릴레이션을 줄인다는 명목 하에 50명의 펀드 매니저를 고용을 하면 50명들을 각각 분리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게 했대요. 서로 의견도 나누지 못하게 하고. 딱 뭔가 이건 방화벽도 아니고 서로의 그 소통을 단절한 거죠. 그러면 뭔가 서로의 의견이나 그거에 이제 동화되지 않으니까 그 독립적인 전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배운 게 다 똑같은데 솔직히 기반이 똑같은데 그게 많이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지프스 패러다임에 함몰되어 있는 것을 깨고 메타 스트레이지 패러다임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메타 스트레이지는 혼자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메타라는 말이 뭐뭐에서 초월해서 넘어서 그 이후에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런 접두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시지퍼스 다음 세대 그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전략 개발에는 뭐 데이터 큐레이션도 필요하고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인프라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먼트 디벨롭먼트 필요하고 피처 어널리시스, 익스큐션, 시뮬레이션, 백테스트, 이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걸 한 명이 다 할 수 없다. 업무 배분이 중요하다니까 병렬 처리하듯이 아니면 공장에서 딱 자기 업무가 나눠져 있듯이 그 분야의 엑스퍼트를 만들어서 모든 하나의 프로세스화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조립 라인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특정 과제를 특화하고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고 전체 프로세스 관통하는 통찰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각각의 전문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거죠. 분업화 전문화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이게 뭔가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이 나오고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플러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누군 한 명의 모든 그 재능이나 그 육감에 의존하는 그걸 하면 한 번 시장이 그 육감에는 안 맞게 되면 너무 큰 손실이 나니까,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제조업에서 보면 모든 부서가 각자의 롤이 있고 그 롤대로 부품을 나눠서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병렬 처리, 뭐 분업화, 전문화가 당연한 건데, 약간 금융 쪽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아까
과거엔 있었고 지금은 뭐 다들 이제 나눠서 하고 있지만 그런 그 분업화된 것들을 어떻게 잘 분업화를 해야 이게 잘 돌아가는지를 이 책에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파이낸셜 ML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이유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다 혼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지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분업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메타 스트레이지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메타 스트래티지를 네. 이해하기에 그 하나의 스트래티지를 이렇게 막 각 분업을 해서 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스트래티지를 또 만들어서 메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스트래티지를 적용하는 게 또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메타러닝 같은 경우 어떤 외부 환경 조건이 변하면 그에 맞춰서 또 변화가 가거든요. 그 레인포스러닝이 변화해 가거든요. 패러미터가. 네. 그래서 이 경우도 메타 스트레지라는 개념이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서. 네, 여기서는 애매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 그 예, 예. 1장에서 말하는 메타 그 스트레이지 전략은 여러 가지 전략을 한다기보다는 그 병렬화 분업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예. 또 나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예, 스트럭처.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여기에서 뒷장에서 이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 현재는 이제 거시적 알파를 얻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서 중요한 것은 못하네. 중요한 것은이에요. 중요한 것은 미시적 알파를 찾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시적 알파는 아직도 널려 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든 게 금광을 얘기를 해요. 금광을 옛날에 지금 금광 산업이 되게 쇠퇴했고 금광도 이제 많이 폐쇄된 게 많은데 오히려 옛날에 금광이 화랑일 때보다 지금 그거의 10배 이상의 연간 금 생산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금이 많이 묻혀 있는 데를 찾는다기보다는 생활에 흩어져 있는 금을 찾는 거죠. 현미경으로 되게 조밀하게 봐서 막 모래에 섞여 있는 금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뭐 이미 금을 썼는데 그 전체 제품에는 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걸 녹여가지고 다시 그래서 도시 광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아주 작은데 분포되어 있는 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보다 더 금의 생산량이 더 많아졌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꾸준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알파는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알파는 없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미시적인 부분에 알파가 아직도 곳곳에 분포되어 있고 그 알파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알파보다 훨씬 더 크다, 양이. 근데 그런 미시적 알파를 잘 찾으려면 자본지역적 산업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머신러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그 사람이 수학 공식 만들어서 수학을 되게 엄밀한 수학 공식을 써서 찾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약간 데이터 기반의 휴리스틱한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그 이터레이션 하는 컴퓨테이셔널 방법으로 솔루션을 방정식의 해를 풀듯이 그런 식으로 미시적 알파를 찾을 수 있다. 네, 그게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미시적 알파들을 찾는 것 하나하나가 전략인 거고 아까 재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전략을 동시에 돌려서 서로가 전략들을 서로 상호 보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네. 투자 회사들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어떤 전략이든 많이 만들고 그 많이 만든 전략을 잘 시장 상황에 맞게 뭔가 유연하게 배분 전략별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꾸준한 그 수익률을 얻게 하기 위한 얻는 방법으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한다고 들었고 월드 퀀트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퀀트들도 아마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체계 구조 중에 이제 아까 그 설명한 것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터 큐레이션, HPC 인프라, 뭐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롤이 뭔지를 이제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데이터 큐레이터는 데이터를 수집, 정제, 뭐 인덱싱, 저장, 수정, 뭐 생산 체인의 모든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 큐레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이제 건드리는 사람들이고.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데이터만 처리하고 주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그 상황에서 어떤 문맥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까지 이제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 처리해야 그런 특징이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해 주는 게 이제 데이터 큐레이터고요. 이게 롤이 옆에 있죠. 데이터 발생한 상황의 문맥을 이해해서 필요한 데이터 처리 방법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필터링 한번 해주고 그냥 찍 넘겨주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시장에서 그게 데이터가 담고 있는 함의까지 좀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게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피처 어널리스트는 당연히 이제 앞서 그 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미 있는 신호를 뽑아내는 내가 예측력 있는 신호를 뽑아내는 게 이제 피처 애널리스트죠. 근데 대부분 이제 피처 애널리스트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3G를 만드는 사람들이 피처 애널리스트도 같이 하죠. 조그만한 회사들은 조그만 회사들은 뭐 이걸 다 해야 혼자서 다 해야 되긴 하지만 대부분 3G 만드는 사람이 피처 애널리스트도 해요. 네. 근데 여기는 그것까지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발견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수집하고 범주화해서 여러 번에 유용하도록 가공해서 이게 뒷부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피처 애널리스트들이고 3G스들은 말 그대로 그냥 앞에 있는 피처들을 가지고 실질적인 숫자 알고리즘 개발하는 사람들이고 뭐 그래서 별로 이제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이제 백테스터들인데 전략을 하면서 당연히 스스로 자기 걸 백테스트 하잖아요. 근데 왜 백테스트가 또 필요하냐?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혼자 아니 두세 명이 그냥 한 번에 하고 마는 그런 프로젝트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회사 차원에서 회사의 그룹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책에서도 나와요. 첫 서두에 이거는 이제 병렬화해서 분업화 전문화해서 투자 해설에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 그러니까 뭔가 그룹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서 그 파트별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큰 회사를 상정하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인데 설계하는 사람 따로 있고 테스트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설계하는 사람이 자기가 테스트하면 바이어스가 생기거든요. 내가 설계한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은 전략은 당연히 잘 될 거야. 내가 테스트 했는데 잘 돼. 그리고 휙 넘어가면 실제에서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백테스터는 좀 더 다양한 그 전략가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실제 그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악의 조건들을 시나리오화해서 그 안에서 내 수익, 내 전략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워킹하는지를 테스트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을 들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뢰성 공학이라고 그 소프트웨어가 정말로 신뢰성 있게 잘 돌아가는지 팩테스트 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시스템 공학자들이. 이건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내 수익 그냥 수익률 곡선 잘 나오는지 한번 봐주는 게 아니고 잘못되는 경우까지 다 상정해서 모든 경우에서 얘가 제대로 워킹하는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 실제 양산이라고 해야 되나? 제조업체는 양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투자회사에서는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하기 전에 아니 실제 운영하기 전에 정말로 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백테스트 과접학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해준다. 라는 게 이제 백테스트들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스트레지스트하고 백테스터는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돼요. 위에 피처 애널리스트랑 스트레지스트는 같이 해도 되는데 테스트해 주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이는 게 디플로이먼트 팀인데, 이거는 스트레지스트는 이제 그 전략에 대한 백업 데이터와 이제 기본적인 코드를 주는 거잖아요. 얘는 실제 서버에서 돌리기 위해서, 자동화된 걸 돌리기 위해서 실제 코드화해서 넣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넣어주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가 약간 선행팀이라면, 선행 개발팀이라면 얘는 이제 진짜로 양산팀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코드 최적화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전략가가 다 코드 최적화해서 막 그 컴퓨터에 딱 맞게 맞춰서 하기까지는 좀 힘들잖아요. 특성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돌리는 서버의 특성과 그 OS 특성, 아니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통신 특성까지 다 알아서 그거를 최적화해 줄 수 있는 팀이 마지막에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뭔가 이게 약간 제조업이나 회사를 다녀본 사람들은 이게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그림이긴 한데, 혼자서 이제 개인 투자를 하시던 분들은 이거 뭐 내가 그냥 다 하던 건데 이걸 왜 나누지? 어떻게 나누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회사를 꾸리려면 이게 조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였다? 그 다음에 이것도 스트레스에 관련된 얘기인데, 전략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뭐였더라? 라이프 사이클. 네, 라이프 사이클이었는데. 네.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책 부분은 잠깐 볼게요. 이거 말고. 책을 읽고 와도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더 심해져요. 네. 살짝 넘어갔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디였더라? 1.3차. 1.6. 테스트. 이거는 그거고, 배치팀, 포트폴리오 감독. 전략이 포트폴리오, 오버사이트. 이거였구나. 전략이 이제 배치되고 나서 포트폴리오 감독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랑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디플로이먼트 팀에서 디플로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돌고 있는지 오버사이트, 그러니까 감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감독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고요.
엠바고는 초기 테스트의 마지막 날 다음에 관측된 데이터에 대해서 전략을 수행한다는 거. 당연히 그건 당연하겠죠. 뭐 오버랩해서 이제 뭐 전략을 수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고 페이퍼 트레이딩은 전략의 실행이랑 전략의 실행을 시키고 그걸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이제 페이퍼 트레이딩이라는 건데 전략이 예상대로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를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진행한다는 거고 그레듀에이션은 전략의 실제 포지션을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그 뭐지 트레이딩 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수익, 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정교하게 수익을 측정해서 포지션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리올로케이션은 배분된 전략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다각 관점에서 이제 빈번하게 자동으로 이제 재평가를 해서 얘가 이 포트폴리오가 지금 워킹하고 있는 시장에 워킹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냐 아니냐 전략이냐를 판단해서 아니라고 싶으면 과감하게 빼던지 아니면 비중을 줄이던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 올로케이션 한다는 거고요. 네, 디커미션은 충분한 시간 운용 이후에도 기대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꺼버리는 거예요. 아예 이제 전략에서 배제해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장에서 이제 디플로이먼트 끝나고 실제 투자가 들어가서 어떻게 실시간 그 투자가 돌아갈 때 그 전략을 평가할 것인가, 평가하고 제대로 도는지 모니터링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 모니터링을 해주고 비중 조절까지 같이 해주고 얘를 계속 데리고 갈 건지 뺄 건지 또 뒷단에서 이 오버사이트 하는 부분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준다는 거죠. 갑자기 이걸 말하는 용어가 있었는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건 생각나면 얘기해도 있고. 그 다음에 전략 성분에 의한 구조라고 이제 잘해서 얘기해주면서 얘기하는 게 대부분 투자 관리자들의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거래요. 극도로 복잡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게 이제 워킹을 하면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제 맹신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이상한 내가 알지 못하는 버그를 일으킬 확률도 높고 내가 의도한 대로 워킹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그럼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건데 이제 데이터의 측면에서 가비지인 가비지아웃 그러니까 쓰레기도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니까 보유하면서도 다루기 힘든 자료로 작업을 해라 라고 했고 소프트웨어는 특화된 과제에는 맞춤형 툴이 필요하면서 하니까 나만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해라 라고 책에서 그랬을 때 나와 있고 하드웨어도 머신러닝은 모든 수학 중에서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되게 많이 요구돼요. 왜냐하면 계속 이터레이션 하면서 계산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의 전문가가 되라라고 여기 써 있는데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은 또 다른 세계거든요. 얘 그 전문가가 되려면 또 엄청나게 많이 파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힘든 일이고 HPC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맡겨야죠. 그다음에 매스 얘기를 했는데 수학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수학적 증명은 한도 끝도 없다. 뭔가 내가 노벨 경제학상이나 아니면 뭐죠? 그 수학의 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베를린스상인가? 그런 거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빼고는 그렇게까지 수학의 증명을 연락에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험적 수학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델링에서 셋업을 딱 해놓고 걔를 이제 증명하려고 뭔가 노력하는 것 대비 수학적으로 그냥 어림풋하게라도 이제 모델링이 나오면 식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거를 이 수식은 맞아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고민할 시간은 좀 낭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타 스트리지라고 했지만 대량 생산 전략을 개발한다.
그래서 여기 비즈니스처럼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도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조업처럼 제조업이나 뭐 이런 것처럼 산업으로 생각하면서 대량 생산, 많은 전략을 가지고 아까 재진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걸 생각해야지 내가 진짜로 이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뭐 물리적 법칙과도 같은 투자 전략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평생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워킹하지도 않는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오버피팅에 대해서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버피팅은 금융방면에서 대부분의 테스트와 그러니까 금융에서 내가 뭔가 알파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은 대부분 한 90% 이상은 바이어스다. 그리고 오버피팅에 의한 거짓이지 그걸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내 전략이 워킹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게 가적합이 아닐까라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가라면. 진짜 그런 게 되게 많은 게 인세풀에서 잘 돼가지고 OOS로 가면 OOS에서 잘 안 되는 것은 태반이고 OOS에도 어느 정도 워킹하는 것 같은데 실제에서 돌아가면 또 안 되는 것들 많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전략에서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걸 고려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슬리피지를 너무 작게 잡았다든가 뭔가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체결되지 않을 확률이 이제 슬리피지인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거나 너무 언더 에스티메이트 해가지고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수익률을 다 까먹는 거죠. 그래서 가적화됐을 가능성은 항상 내 자신에게 물어봐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함정들이 있는데 그 해법은 요거다 라고 이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 장에 이런 것들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한 건데 이건 책에서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엠바고랑 퍼지는 보면서 되게 새로운 내용이었어서 우리 때도 그때 보면서도 되게 이거는 꼭 적용해 봐야 되겠다 싶었던 거고 백테스트 과접합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과접합이 줄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트리플 배리어 같은 것도 우리가 처음 보던 그 레이블링 방법이었기 때문에 되게 생각은 어렴풋이 다들 하고는 있으셨겠지만 이제 정립이 안 되고 머릿속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했던 것들을 얘는 이게 정리해 주는 게 되게 많아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책을 본 게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인데 아직도 풀리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새롭더라고.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이 책은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 책을 보면 잘 친절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 노테이션이 막 약간 지저분할 때가 있어요. 앞에서는 이 노테이션을 다른 걸로 쓴 것 같은데 이 뒤에 또 노테이션이 똑같은 게 나와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거야. 그래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에 함정이 좀 있긴 한데 책은 되게 잘 썼어요. 좀 더 친절하게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좀 아쉽긴 한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 다 이해해서 그건 다 그래거든요. 그렇지. 내 비밀은 모두 다 이 책에 있어. 근데 니네가 찾아먹는 건 니네가 알아서 찾아먹어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이 책은. 그래서 혼자 보면 절대 안 되고 여러 명이서 같이 봐서 같이 이제 의견을 줘야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그렇고 몇 가지가 1회에서 4장까지 4절까지 내용이고요. 뒷절은 3절까지 내용이고 4절은 뭐 이 책의 뭐 대상 독자가 뭔지 뭐 5장은 그래서 인플루언스가 뭔지 뭐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데 내용은 다 된 거고 같고요. 그 뒤에 맨 끝에 FAQ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들 뽑아왔는데
첫 번째 질문이 자기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자기한테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라고 이제 뒤에 정리를 해놨어요. 다는 읽어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이제 How can ML algorithm be useful in finance? 이런 질문을 제작 많이 한다는 거죠. 금융에 진짜 ML 알고리즘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금융의 알고리즘화는 대세야.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기계를 방대한 자료를 이제 훈련시켜서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되게 현명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아까 이 사람이 가장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말한 시지프러스 패러다임이니까 일이면 그 펀드 매니저의 육감과 그 사람들의 그냥 판단에 그냥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략 하나는 그냥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 펀드 매니저한테. 그 사람이 실수를 하면 책임을 지는 게 딱 한 가지인데 그냥 옷 벗고 나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미 손실난 그 계좌는 어떻게 뭐 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계를 이게 그 매시브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 이게 하나의 그런 거죠. 이제 뭐지? 군중 심리를 이해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대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함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사실에 입각해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는 판단이 후에 보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낳고 그 좋은 결과들이 조그만 결과지만 합쳐져서 결국에는 긴 시간 타임에선 승자가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Does that mean that there is no space left for human investor?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화가 대세인데 그러면 더 이상 인간 투자자들에 대해 남은 그런 영향은 없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알고리즘은 또 못하네. 전화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진화를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 근데 인간을 느리게 학습하고 그래서 금융처럼 빠르고 변화하는 세상에는 단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풀 센텐스는 그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휴리스틱한 이런 그 감각과 인사이트는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은 그 알고리즘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알고리즘은 이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데이터를 기본으로 이제 말만 해줄 뿐이지 그 안에서의 그 인과성과 이런 걸 찾는 것은 인간이 더 잘한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퀀터멘탈 투자라는 것들이 들어가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 측면에서 정량적 데이터를 알고리즘이 뽑아주고 그것을 인사이트를 가지고 처리해주는 투자 두 가지 기법이 동시에 잘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알고리즘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간이 도와줄 수 있고 그 결과를 인간이 좀 더 알고리즘이 인간의 판단을 좀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서로가 이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How does financial ML differ from econometrics? econometrics랑 뭐가 다르냐 했는데 일이명 펀드 매니저들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뒤떨어질 것이 자명하지만 일이명 PM과 머신러닝 알고리즘 합쳐지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랑 그런 거죠. 이제 사람의 인사이트와 알고리즘의 그런 전향적인 분석이 기반이 돼서 두 개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좀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인명이라 해서 리니어. 네, 리니어리. 좀 1차원으로.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질문이 What do you say to people who dismiss ML algorithm as black box?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딥러닝이랑 뭐 머신러닝은 블랙박스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명백히 반대를 해요. 머신러닝 알고 좀 화이트박스다. 블랙박스가 아니다. 투명하고 잘 정의되어 있는 패턴 인식 함수이지 이 블랙박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니네들은 수학 공식을 함수를 쓰는데 그걸 풀리 이해하고 쓰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몰라요. 그 뭐 설명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내 수학 공식이 잘못 워킹하면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그리고 왜 화이트박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피처 어널리시스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피처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들을 머신러닝에 인풋으로 넣는 거지. 그러면서 이미 한번 우리가 그거의 인과관계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머신러닝에 집어넣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찾는 것보다는 대용량 데이터에서 뭔가를 찾는 거는 머신이 더 잘하니까 그냥 거기에 맡길 뿐인 거지 그 자체가 블랙박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거는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뇌 구조를 맨날 연구하지만 우리가 뇌가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왜 겨우 뉴런 0101이라는 뉴런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떻게 이어져서 우리가 사고를 하는지 그런 건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이 오히려 더 블랙박스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쓸모없고 블랙박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까 말했지만 이미 인풋이랑 아웃풋을 정의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인사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이트박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인풋도 잘 모르고 아웃풋도 몰라요. 그냥 때려 집어넣었어. 네가 알아서 찾아줘. 아무 데이터나 막 집어넣어. 이거는 블랙박스도 아니고 블랙박스인데 이거는 아예 그냥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게 접근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 모르는데 그냥 일단 다 집어넣어보는 거야. 무슨 결과가 나오든. 근데 무슨 결과가 예쁜 수익률 코스 하나가 나와. 그러면 뭔가 찾았다 생각하고 그걸 믿는 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접근이고 그걸 가지고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는 선후 관계가 잘못된 거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 발표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질문을 듣고 잠깐 5분 쉬었다가 그 다음 세션 하기 전에 DAT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오늘 그 새로운 시즌 어떻게 할지 그런 거에 대한 공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시즈큐스 그 뭐냐면 그리스 신화인데 네네. 벌 받아가지고 신들의 벌을 받아서 거대한 그 동그란 바위를 3위로 꼭대기에 올려야 되는데 짊어지고 있는 혼자 애들. 하려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거기 가려고 그러면 다시 굴러가고 돌 다시 굴러가고요. 마치 우리 데이터 받고 막 하다가 거기서 멈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 과정을 이제 비유를 한 거에서 되게 적합한 비유를 들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보고 온다는 게 깜빡하고. 전략의 그 라이프 사이클 얘기 나올 때 뭐 라틴어로 컬스스 뭐라고요? 네, 뭐 컬스스 어쩌고 또그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로마 때는 다 전쟁을 나가야 출세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전략도 전쟁에 나가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질문이 없으시면 잠깐 5분 쉬었다가 요거 내용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권몽환님 2차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 네.